새벽 4시 서울 24시 감자탕집. 잠옷바람에 백인 노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친 채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여기 뼈다귀 추가요.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영국 귀족 62세 아서 윈체스터입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남자가 한국 장모님이 끓인 감자탕을 맛본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맨손으로 뼈를 뜯어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그릇을 비운 뒤 깨달았습니다. 32년 전 죽은 아내가 끓여줬던 바로 그 맛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감자탕 한 그릇이 살려낸 영국 사위와 한국 장모님의 날밤 샌 감동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서 윈체스터입니다. 올해 62세 런던 햄스테드 힐에서 3대째 이어온 금융 가문의 상속자죠. 12개의 방과 정원이 딸린 빅토리아 양식 저택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요. 체중이 23kg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죠. 6개월 전 아내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햇살이 참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 점심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5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21살에 만나 73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음식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마거릿이 매일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토스트, 수프, 로스트비프. 전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죠. 홍차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은 일주일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와 찍은 결혼 50주년 사진이 쓰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40년간 가꾼 장미 정원이었죠. 붉은 장미, 흰 장미, 분홍 장미가 계절마다 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철제 담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아무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자 아들 제임스가 5년 전 데려온 동양인 아내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옥스퍼드 출신 영국 여자와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제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시면 어머니가 돌봐드릴 거라고 했죠. 한국에서 식당을 한다는 70대 노인,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동양인 노파 집에 가서 신세를 지라고요?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아서 윈체스터를 한국 시골 식당 주인이 돌보겠다고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거절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다고요. 3일 뒤 인천행 직항편이라고요. 아들 제임스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 거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0년 된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샹들리에 아래서 아내와 춤을 췄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손자가 첫걸음을 뗀 날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저 샹들리에 아래엔 뼈만 남은 노인 하나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3일 뒤 한국으로 간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겨넣고 왔습니다. 아들 제임스가 비즈니스석 표를 끊어줬지만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러 가는 몸에 무슨 좌석이 중요하겠습니까? 입국장 문을 나서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동양인들이 가득했죠. 한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환호하며 달려가는 가족들.
저는 그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23kg이 빠진 몸은 캐리어 하나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작은 체구의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고 낡은 검정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150cm가 채 안 돼 보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72, 이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핏기 없는 얼굴을, 생기 잃은 눈동자를.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처럼. 그리고 제 캐리어를 낚아챘습니다.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힘이었죠. 그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강남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40분쯤 걸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한글 간판, 빽빽한 차들. 런던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이 쭉 늘어서 있었죠. 말순 여사가 제 손목을 잡고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제 구두를 벗기고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신었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저택의 거실만큼도 안 됐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소파, 낡은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린내였습니다. 아니, 비린내보다 더 진하고 날 것 같은 무언가였습니다. 피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후각이 예민해진 탓인지 그 냄새가 뇌를 강타했습니다. 말순 여사가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2시간 비행에 지쳐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 단단한 것이 도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40년간 런던 저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소리였죠. 마거릿은 저렇게 요리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식 요리는 저렇게 난폭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단 본능적인 경계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도마 위에 거대한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돼지 등뼈였습니다. 핏물이 흥건했고 붉은 살점이 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었죠. 말순 여사는 커다란 칼을 들고 그 뼈를 토막내고 있었습니다. 쿵. 칼이 내려갈 때마다 뼈가 갈라지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울렸습니다. 그 옆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검붉은 색의 무언가가 담긴 김치통. 뚜껑이 반쯤 열린 상태였는데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효된 배추 냄새, 마늘 냄새, 젓갈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3년 묵은 묵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런던 금융가에서 4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총리실에도 여러 번 들어갔고 버킹엄 국만찬에도 초대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한복판 아파트 부엌에서 돼지 뼈다귀와 썩은 배추 냄새를 맡고 있다니. 말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쿵.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런 걸 먹을 줄 아느냐고 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갈라진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말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뼈를 고아야 뼈가 살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거실까지 퍼져나왔습니다. 비린내, 마늘 냄새, 뼈 끓는 냄새가 뒤섞여 좁은 아파트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런던 저택에 돌아가도 텅 빈 집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숨을 참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위장이 꿈틀거렸습니다. 꼬르륵 하는 소리가 뱃속에서 울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콸콸콸.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말순 여사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돼지 등뼈를 담그고 30분마다 물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핏물을 빼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선홍색이었을 물이 점점 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린내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3시간 동안 6번을 갈아줬고 그때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서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냄새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냄새는 계속 거실로 새어나왔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보글보글. 무언가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부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었죠.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대파와 양파, 통후추, 된장을 넣은 뒤 돼지 등뼈를 삶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순 여사는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시간 30분을 꼼짝 않고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가끔 뚜껑을 여는 소리, 숟가락으로 뭔가를 저어주는 소리. 40년간 런던 저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밤 9시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시큼하고 강렬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묵은지가 들어간 것이었죠. 발효된 배추에서 나는 신내, 마늘과 고춧가루가 뒤섞인 매콤한 향, 그리고 돼지뼈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육향이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위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였죠.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준비해둔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냄새를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냄새는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 11시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 여사가 거대한 냄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뼈와 묵은지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 여사가 숟가락으로 국물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기름이 거칠 때마다 국물이 맑아졌습니다. 탁했던 국물이 점점 깊은 갈색으로 변해갔죠. 작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 표면을 훑었습니다. 쉴 새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뭘까요? 저 지독한 집착은 무엇일까요? 만난 지 반나절밖에 안 된 사람을 위해 왜 저렇게 기름을 걷어내는 걸까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여전히 냄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않고 자리를 뜨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불을 지켜보고 기름을 걷어내고 국물을 맛보고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누군가 저를 위해 저렇게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내만이 저렇게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2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4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숟가락으로 기름을 걷어내고 있었죠. 만난 지 반나절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사위라고 부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한국까지 12시간을 날아와서 하룻밤을 꼬박 세워가며 뼈를 고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말순 여사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 목소리에 12시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냄새가 또 바뀌었습니다. 구수하고 고소한 향기가 아파트 전체를 감쌌습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간 것이었죠. 그 위에 깻잎의 알싸한 향이 얹혀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운 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야만적인 음식이다. 돼지 뼈다귀를 끓인 탁한 국물이다. 문명인이 먹을 게 아니다. 버킹엄 궁 만찬에서 저런 음식이 나왔다면 외교적 결례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데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삼켜도 계속 고였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였죠. 위장이 비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 텅 비어있던 위장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꿈틀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죠. 부엌에서 가스 불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뼈를 고아 뼈를 살리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 14분.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 것도 아니었죠. 6개월 동안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뜬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위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위장이 스스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리고 냄새. 부엌에서 흘러오는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들깨와 뼈 국물이 뒤섞인 깊고 묵직한 향기. 이불을 뒤집어 써도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참아도 느껴졌습니다. 한 숟가락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꿀꺽.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놀랐습니다. 고요한 새벽 아무도 없는 방에서 62세 영국 귀족이 침 삼키는 소리에 놀란 겁니다. 한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저건 야만적인 음식이다. 돼지 뼈다귀를 끓인 탁한 국물이다. 옥스퍼드를 나온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순 없다. 버킹엄 궁에 초대받던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순 없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침이 또 고였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고였습니다. 위장이 비틀렸습니다. 배꼽 아래쪽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위장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맛보면 어떨까? 아무도 모르잖아.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국 신사의 체면이 있다. 윈체스터 가문 3대의 명예가 있다. 하지만 위장은 명예를 몰랐습니다. 체면도 몰랐습니다. 그냥 비어있고 아프고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새벽 2시 31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23kg이 빠진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서울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부엌까지 5m.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말순 여사가 들었을까? 혹시 깼을까? 10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마치 도둑처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아서 윈체스터가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서 새벽 2시에 도둑고양이처럼 걷고 있습니다. 돼지 뼈다귀 국물을 훔쳐 먹으려고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스 불꽃은 꺼져 있었지만 냄비 아래 보온등이 켜져 있었죠. 말순 여사가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냄비 앞에 섰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였습니다. 지름이 40cm는 됐죠. 뚜껑이 덮여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보온등 덕분에 아직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금속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열까? 말까? 3초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응축되어 있던 증기가 확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코를 강타했습니다. 구수함, 고소함, 약간의 매콤함, 뼈에서 우러난 깊은 육향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보였습니다. 기름기가 거친 맑고 깊은 갈색 국물이었죠. 그 위로 거대한 돼지 등뼈가 솟아 있었습니다. 뼈 사이사이에 붉은 살점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묵은지와 감자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초록색 깻잎이 국물 위에 흩어져 있었고 들깨가루가 표면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6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을 뗄 수가 없을까요? 위장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만. 아무도 모른다. 저는 냄비 옆에 놓인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가 덜그럭거렸습니다. 국물을 떴습니다. 붉은 국물이 국자에 담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정말 먹을 건가? 62년간 지켜온 체면을 버릴 건가? 3초. 국자를 입에 대고 국물을 삼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뒤에 맛이 밀려왔습니다. 구수함이 혀를 감쌌습니다. 깊은 육향이 입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뼈를 12시간 고아낸 진득한 감칠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장에 닿았습니다. 6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위장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살아있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국자를 떴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그 열기가 위장에 닿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국자, 네 번째 국자. 숟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떴는데 어느새 국자가 냄비와 입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국자에서 무언가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뼈에 붙어있던 살점이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죠. 붉은 양념에 물든 손가락 한마디만 한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국물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고기까지 먹으면 진짜로 이 음식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입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12시간을 고아낸 돼지 등뼈 살은 이빨에 힘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혀로 누르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사이로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왔습니다. 들깨가루의 고소함, 묵은지의 깊은 감칠맛, 돼지 기름의 풍미가 한꺼번에 입안을 감쌌습니다. 이게 돼지고기라고? 62년간 먹어온 어떤 고기와도 달랐습니다. 런던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의 로스트 비프와도 달랐습니다. 버킹엄 궁 만찬에서 나온 양고기와도 달랐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혀의 돌기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냄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한 등뼈가 국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뼈 사이사이에 붉은 살점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죠.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맨손으로 뼈를 집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뼈를 입으로 가져가 살점을 뜯었습니다. 이빨로 뼈 사이를 파고들어 고기를 발라냈습니다. 부드러운 살점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뜯었습니다. 또 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첫 번째 뼈가 하얗게 발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뼈를 집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인지 몰랐습니다. 몇 번째 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뜯고 씹고 삼켰습니다. 손가락에 붉은 양념이 묻었습니다. 입가에도 묻었습니다. 실크 잠옷 소매에도 튀었습니다. 1200파운드짜리 이집트산 실크였는데 상관없었습니다. 국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들었습니다. 40cm짜리 스테인리스 냄비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입에 대고 기울였습니다. 국물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술이 데었습니다. 혀가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콧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매콤한 국물 때문이었죠. 등줄기에도 땀이 흘렀습니다. 11월의 새벽, 난방도 제대로 안 된 좁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운 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매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한복판 좁은 부엌에서 새벽 3시에 돼지 뼈다귀를 뜯으며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가 따뜻했습니다. 6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위장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마치 죽어가던 고목의 수액이 다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짙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양념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잠옷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아서 윈체스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버킹엄 궁에 초대받던 영국 신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냄비 바닥을 긁어 마지막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없나?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종류의 목소리였거든요. 살고 싶다는 목소리. 냄비 바닥을 긁었습니다. 쓱, 쓱. 숟가락이 스테인리스에 긁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국물은 이미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뼈도 전부 발라먹었습니다. 묵은지도 감자도 깻잎도 없었습니다. 텅 빈 냄비만 남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6개월간 텅 비어있던 위장이 채워졌습니다. 배가 부른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채워진 위장이 오히려 더 큰 허기를 불렀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사람이 더 미쳐 날뛰는 것처럼. 더 필요해. 이걸로는 안 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사다 놓은 우유, 주스, 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전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말순 여사가 남겨둔 뼈 조각이라도 국물이라도 없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버린 뼈가 있지 않을까? 핏물 뺄 때 잘라낸 자투리라도. 비닐봉지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아서 윈체스터가 서울 한복판. 남의 집 부엌에서 새벽 3시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돼지 뼈다귀를 찾으려고요.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하지만 그 자각조차 허기를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옷바람이었습니다. 현관 옆 옷걸이에 걸려있던 버버리 코트를 대충 걸쳤습니다. 2,800파운드짜리 캐시미어 코트였죠.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7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11월 서울의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감자탕이 위장에서 불을 지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코가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상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부동산, 미용실, 카페.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네온 사인.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그림.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4시 원조 감자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말순 여사의 부엌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아니, 더 강렬했습니다. 수십 개의 뚝배기가 동시에 끓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였지만 식당은 살아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회사원들이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친 듯한 노동자들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죠. 시험 공부를 하러 나온 학생 둘이 뼈를 뜯으며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기 뼈다귀 추가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말순 여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했죠. 새벽 4시에 잠옷 차림의 백인 노인이 식당에 들어와 한국어로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게다가 입가엔 붉은 양념이 묻어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으니까요. 종업원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50대쯤 됐을까요? 놀란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감자탕. 제일 큰 거. 빨리. 영어였지만 제 손짓과 눈빛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7분 뒤 거대한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돼지 등뼈가 솟아 있었고 감자와 묵은지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의 것과 비슷했지만 양이 2배는 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짚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뼈를 집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데었습니다. 지문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뼈를 입으로 가져가 살점을 뜯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또 뜯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에는 붉은 양념이 범벅이 됐습니다. 버버리 코트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2,800파운드짜리 캐시미어가 붉게 물들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뼈 하나가 비었습니다. 2번째를 집었습니다. 3번째, 4번째. 테이블 위에 빈 뼈가 쌓여갔습니다. 작은 무덤처럼 땀이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콧등에서 등줄기에서 11월 새벽인데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주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뚝배기가 비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뼈다귀 추가요. 종업원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번째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맨손으로 허겁지겁 체면 따위는 런던 어딘가에 버려둔 채 3번째 뚝배기. 테이블 위에 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얗게 발린 돼지 등뼈가 15개는 됐습니다. 창문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서울 아침 햇살이었죠. 런던보다 투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을 봤습니다. 뼈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하얗게 발린 돼지 등뼈가 15개는 됐습니다. 새 그릇을 먹은 것이었죠. 그 옆에는 빈 뚝배기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붉은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10개가 전부 붉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2,800파운드짜리 버버리 캐시미어 코트에 국물 얼룩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잠옷 바지에도 튀어 있었고 슬리퍼 위에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함,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런던 금융가를 40년간 호령한 아서 윈체스터. 버킹엄 국만찬에 초대받던 영국 신사. 그 사람이 서울의 낯선 식당에서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쳐들어와 돼지 뼈를 3그릇이나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진 것처럼. 딸랑.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낡은 검정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죠. 말순 여사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제가 없어서 이 넓은 서울 땅을 뒤져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죠. 아파트 주변 편의점을 다 찾아다니다가 24시간 감자탕집이 있다는 걸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뼈 무덤을 봤습니다. 세 그릇 분량의 하얀 뼈가 산처럼 쌓인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붉은 양념이 묻은 입가를,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뺨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등짝을 한 대 쳤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치는 정도였죠. 아이고 이 화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에서 먹지 여기까지 와서 청승이냐? 응? 내가 솥단지 가득 끓여놨는데. 그러면서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올린 벽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세상과 단절했던 벽.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멍해서 울 수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순 여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12시간 동안 뼈를 고르고 기름을 걷어내고 불 앞을 지키던 그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배웠던 단어였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온 것, 식당까지 쫓아오게 만든 것, 그녀의 음식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5년 동안 며느리의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 전부였습니다. 말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한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붉은 국물이 튄 테이블 앞에서 뼈 무덤을 사이에 두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12시간 동안 불 앞을 지켰는지, 왜 쉴 새 없이 기름을 걷어냈는지, 왜 서울까지 나를 끌고 왔는지, 사위를 살리려고.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의 음식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위를 살리려고. 뼈를 고아 뼈를 살렸습니다. 그 투박한 정성이, 그 지독한 사랑이 6개월 동안 죽어있던 저를 다시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식당에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출근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고 지하철역 계단을 서둘러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순 여사 옆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가락에는 아직 붉은 양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코트에서는 감자탕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적 있는 맛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맛이었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32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죠.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낯설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만드는 거냐고. 아내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감자탕이라는 거라고. 대학 때 친했던 한국인 유학생한테 배웠다고요. 요즘 제가 기력이 없어 보여서 끓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서툰 솜씨로 끓여준 음식이 바로 감자탕이었습니다. 투박한 돼지 등뼈가 들어간 붉은 국물. 저는 한 숟가락 맛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뼈다귀 국물이 아니냐고. 야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아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다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다시는 감자탕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순 여사의 감자탕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왜 첫 숟가락에 눈물이 났는지, 왜 온몸이 떨렸는지 엘리자베스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장모님의 손을 빌려 저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32년 전 제가 거절했던 그 사랑을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거였군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들었어도 영어를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내는 들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뼈만 남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체중이 9kg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고 며느리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아파트 옥상에서 솥을 걸었습니다. 말순 여사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돼지 등뼈를 찬물에 3시간 담가 핏물을 빼고 대파와 양파, 통후추를 넣어 1시간 30분을 삶았습니다. 묵은지를 넣고 4시간을 더 끓였습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와 깻잎을 넣어 마무리했죠. 제가 직접 끓인 감자탕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네 가족들을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을 펴고 거대한 냄비를 가운데 놓았죠. 아들 제임스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끓일 줄은 몰랐다고. 며느리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뼈는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말순 여사가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본업인 식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올 때와 같은 검정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죠. 키가 15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배운 것이었죠.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버킹엄 궁에서도 총리실에서도 이렇게 인사한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 여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뼈가 튼튼해야 오래 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10글자. 하지만 그 10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체구가 사람들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한국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 달 전 뼈만 남은 채 죽기를 기다리던 노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기엔 감자탕 냄새를 풍기는 약간 살이 오른 웃을 줄 아는 62세 영국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을 다시 가꿔야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심었던 장미를 다시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가 친구들을 초대해야겠습니다. 마당에 솥을 걸고 감자탕을 끓여야겠습니다. 친구들이 물을 겁니다. 아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 숟가락을 건네며 말할 겁니다. 먹어봐. 이게 진짜 보약이야.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아내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맛 그대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아서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성과를 내라, 성공하라, 강해져라. 런던이 그랬고 뉴욕이 그랬고 우리가 사는 이 차가운 도시가 그렇습니다. 아내를 잃고 6개월 동안 굶주린 영국 귀족에게도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 좁은 부엌은 달랐습니다. 말순 여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고, 무엇을 가졌느냐고. 그냥 12시간 동안 뼈를 고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불 앞을 지켰습니다. 뼈를 고아야 뼈가 산다는 믿음 하나로 그 한 그릇의 감자탕이 죽어가던 영국 사위를 살려냈습니다. 32년 전 아내가 끓여줬던, 그러나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뼈다귀 국물이라고 무시했던 그 음식이 결국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압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미슐랭 별이 아니라 12시간 정성으로 끓인 한 그릇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오늘 세상의 차가운 요구에 지쳐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힘들어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어떤 성과 없이도 그저 존재만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한 그릇의 정성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순 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따뜻함을 베풀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희 감동은 여기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